오래된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신새벽에 잠이 깼다.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서두르는지 거실 끝 부엌 쪽에서는 그릇 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매일 그럴듯이 잠을 깰 적마다 가슴을 아프게 파고드는 것은 할멈에 대한 추억이다. 짝을 잃고 홀로 살자면 옆구리가 먼저 허전하다더니 그 말이 맞다. 이제는 뜸해졌지만 잠결에 어쩌다 내 살에 내가 닿는데도 아내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 퍼뜩 잠이 깨는 야릇한 일이 한동안 계속됐다. 할멈은 30대 말 젊을 적부터 깨어진 내 몸이 병수발을 들으며 그렇게 살았다. 복이든 화든 그 모두를 자기 몫이거니 하고 살았던 착한 할멈은 정말 단 한 번도 내 그늘에서의困난에 대해 겉으로 원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 허리 통증이 조금만 악화되었다 하면 밤잠을 설쳐가며 찜질을 해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 누뚱이로 낳은 아들 하나와 나를 삶의 기둥이자 대들보로 삼아 조용조용히 살다 간 사람이었다. 처음 몸을 크게 상하여 돌아왔을 때 아주 병원을 대놓고 다니며 치료를 온전히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더욱이 근사한 새 직장이 생긴 흥분 때문에도 나는 허리 부상에 대해서 더욱 소홀했다. 가슴속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을 담고 사는 일이 버겁긴 했어도 새 직장은 하루 종일 힘을 팔아서 살아야 했던 그전 젊을건재 도매상 막노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았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에 넓은 뜰, 가지런히 잘 가꾸어진 정원, 경찰관이나 다를 바 없는 제복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나 화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그런대로 살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나날이었다. 갈증이 난다. 나는 몸을 반쯤 일으켜 물을 마셨다. 시원한 냉수가 가슴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은 여전 시원하다. 어젯밤 그렇게 애달아 하더니 아이들은 이젠 어떤 상태인가 궁금한 마음이 일었다. 화장실을 가야 할 것도 같았다. 나는 잠이 아주 달아난 것도 아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습관처럼 거실 그 속에 세워진 기둥시계를 쳐다본다. 시각은 6시 반을 넘기고 있었다. 간밤에 아들 내외와 아이들이 늦도록 무슨 작업을 한 모양이다. 거실에는 큼지막한 흰 모더지와 색종이들이 어지럽다. 여기저기 풀이나 사인펜, 유송, 매직 등도 굴러다니고 있다. 그 한쪽 끝에 아이들이 만두로 쌓아놓은 꽤 여러 장의 포스터가 있었다. 금세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아니면 컴퓨터인가 뭔가 하는 데서 뽑아낸 것인지 포스터마다 치와와 사진이 일일이 붙여져 있었다. 개를 찾습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나 사랑하는 퐁이 좀 찾아주세요. 종류는 치와와, 나이는 2살, 16개월이 됐습니다. 이름은 퐁. 연락 주시는 분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연락처 땡땡땡땡땡. 만들어 놓은 포스터는 어림잡아
백요장은 좋게 될 것 같았다. 아이들이 포스터를 만드느라고 간밤에 자종이 넘도록 잠도 자지 않고 붓으로 꿇었던 모양이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 보통 정성이 들어간 물건이 아니었다. 화장실을 다녀 나오는 도중에 나는 그 포스터 한 장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부엌 쪽에서 일을 하던 며느리가 훌쩍 나를 한번 돌아다 보았다. 며느리가 원래부터 살갑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할멈이 살았을 적까지는 극진하다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편이었다. 할멈 성격에 며느리를 구속하거나 할 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다. 물론 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세세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긴 했다. 아들 내외는 연애 결혼을 했다. 굶지옥 육으로 키운 아들은 다행히 삐뚤게 나가지 않고 착실하게 학교 공부를 마쳤고 중견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안정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짝이라며 대학교 후배였다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나도 아내도 전혀 딴 후견을 품지 않았다. 알아보고자 한들 별 수 없을 일이었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판단을 막아설 이유가 별도로 있지도 않았다. 세상 인심이 아주 바뀐 판에 자식에게서 무슨 고다란 효심을 누리겠다고 욕심 부릴 일도 없었다. 그저 아들, 며느리 두 사람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한껏 흔해진 이연소동 따위 이상한 풍속에 빠지지 않고 조용히 살아주는 일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는 일이었다. 어쨌든 아범과 며느리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 만큼 대체로 잘 해왔었다. 며느리 눈빛이 서서히 변해간 것은 할멈이 가고 난 다음부터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에 치와와 종 강아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밥상을 한번 차려내어도 정성이 예전 같지 않았고 세탁물을 조리해주는데도 공이 덜해 보였다. 때로는 내가 공연히 며느리를 고가와해 티 뜯어보고 있는 게 아닐까 반추도 해보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뭔가 분명히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이따금 어디 외출이라도 했다가 밥대를 놓치고 좀 늦게 들어올 양이면 밥 한 그릇 담아내는 일도 짜증스러워하는 낯빛이었다. 그런 낌새를 몇 차례 챈 나는 결국 그런 느낌 자체가 싫어서 외출해서 식사 시간에 늦게 돌아올 적에는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노라 거짓말을 해버리는 쪽으로 스스로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다. 며느리 그런 변화보다도 더 가슴 시린 것은 손주들이 차츰 멀어져 간 일이다. 할멈 살아있을 적에 아이들은 우리 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늘 장난감을 들고 들어와 놀았고 학교에 들어가도 난 다음에는 공책을 들고 들어와 엎드려 공부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 놓으며 두 아이가 경쟁적으로 달려와 손잡아 끌며 할아버지, 할머니 진지 드세요 라고 외쳤다.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아이들이었다. 그러던 아이들은 할멈이 떠난 다음 조금씩 발길이 뜸해지더니 그놈 퐁인가 뭔가 하는 코가 새까만 미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발걸음을 끊다시피 하고 말았다.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것도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정도였고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일도
방문 밖에서 고함 소리나 한 차례 치는 정도로 달라졌다. 나는 할멈에 대한 그리움과 비례하여 코진 외로움으로 나 몰래 방황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뽕 뚫린 것 같은 허탈감을 어쩌지 못해 골목길을 배회하거나 우둔한 발걸음으로 뒷산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일이 잦아졌다. 시간이 한참 이른데 방 바깥쪽 고슬이 소란하다. 아마도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밤새 구려낸 포스터를 붙이러 나가는 모양이었다. 빨리빨리 해! 어쩌고 하는 소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함께 나갔는지 아범이 목소리도 웅얼웅얼 들려왔다. 잠시 졸음이 몰려왔다. 집 주변 골목길은 물론이고 꽤 먼 곳까지 아이들이 만든 포스터가 보였다. 보수 종류장, 택시, 승강장, 시장 입구 할 것 없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 담벼락에는 용락없이 붙어 있었고, 뒷산으로 오르는 산책로 입구 전봇대에도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새벽부터 한바탕 포스터 붙이는 일을 하고 난 아범과 아이들이 아침밥을 챙겨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간 다음 나는 아이들이 포스터를 어찌 했나 못내 궁금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아이들 키로는 도무지 닿지 않을 곳 높은 곳까지 포스터가 붙어있는 곳으로 보아서 저희들 아비가 꽤나 신경을 쓴 듯 보였다. 한참을 걸었더니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허리도 묵직하고 해서 나는 시내보수 승강장 의자에 굴터 앉았다. 행인들이 노나 할 것 없이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아니, 걸어간다고 표현하기에 맞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걸음은 뜀박질에 가까웠다. 사람들이 걸음이 저토록 빨라진 것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굴이 된 것일까? 먹고 살기 힘들었던 옛 시절의 사람들은 저렇게 뛰지 않아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일까? 부질없는 상념들이 파고들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에 쫓겨다니듯 뛰어다니는 모습이 생경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나이가 들고 허리 통증으로 빨리 걸으려고 해도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서부터였다. 사람들은 아무도 포스터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어느 누구도 포스터 따위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다. 각자 제갈길 가기에 바쁜 군상들은 시간을 살피며 저 멀리에서 나타날 시내버스의 목을 빼고 있을 따름 버스 종류장 벽면에 붙어있는 치와와 곤퐁이건 보답이건 아무 곳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그러고 앉아서 지켜보았는데도 포스터를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배가 술술 고파지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허리가 많이 뻐근하게 느껴져서 지팡이를 갖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 났다. 골목길에도 해가 들기 시작했으나 어쩔 수 없이 파고드는 겨울 공기에 부르르 진저리가 한번 쳐졌다. 아마도 한동안 바깥에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동안 냉기가 몸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아까 내가 나오면서 닫지 않았던가. 되짚어 생각하면서 막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쪽 마당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 목소리였다. 아침부터 누가 찾아왔는지 며느리는 목소리를 약간 낮춘 채 밀담을 하듯 말하고 있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아버님 모시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허리까지 부실하셔서 관리도 해야 하는데 여간 거북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너인 전문병원 같은 곳이라도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지만 애들 아빠가 찬성할 것 같지도 않고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테니 쉽게 그러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게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며느리 말을 받는 목소리는 뒷집 아낙네의 꽃이었다. 나이 차이는 좀 났어도 꽤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수시로 오가면서 가까이 지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모르겠더니 노인 냄새도 유독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식탁에 함께 앉는 일도 꼬림칙하고 빨래도 따로 하게 되고 아이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는 오래전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그런 걱정은 없는데 저도 몇 년은 그런 경험이 있지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되겠지만 병든 노인네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본인을 위해서도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심정을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때 어머님 병석에 누운 지 반년쯤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더 이상 두 사람이 대화를 듣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호통을 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며느리가 이웃 아낙네와 함부로 주고받던 수다의 오이들이 하나하나 날카로운 대못이 되어 가슴을 후급하고 들어왔다. 나는 발걸음을 되돌려 지뢰밭을 빠져나오는 듯 조심조심 골목길을 되짚어 나왔다. 좀 전에 들었던 그 말들을 의심하고 싶었다. 아마도 내 귀가 잘못된 곳일 테지. 그렇게 자의하려고 애써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안간힘은 오히려 파도를 키웠다. 파고에 휩쓸리는 가슴이 비스를 맞은 듯 아려오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온 나는 선뜻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을 세우지 못했다. 우선 집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야 숨통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으리라는 강박관념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나는 이따금씩 다니던 약수터가 있는 뒷산 쪽으로 향했다. 산책로 입구 쪽 전봇대에 붙은 아이들이 개를 찾습니다.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가족이 너무나 사랑하는 퐁이 좀 찾아주세요. 거기까지 읽었을 때 드디어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포스터를 거칠게 떼어내어 갈기갈기 씹어서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허리를 움켜쥔 채 뒤뚱거리며 산길을 걸어 올랐다. 많은 도시 사람들이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기 위해 자주 오르는 뒷산은 산책로가 다양하다. 산을 오르는 동안 모든 곳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파고들었다. 더 살아서 무엇하랴 하는 허탈감이 내 발길을 자꾸만 헛짓게 했다. 한동안 오륙살이 발걸음을 떼어놓던 중 다시 호기가 몰려왔다.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2바가지나 마셨다. 식도를 타고 넘어간 물은 시장길을 꾸는 것 못지않게 시원해서 가슴이 조금 편해졌다. 가세바위라는 이름이 고다란 바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쪽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슨 남매의 애절한 사연이 전설로 남아있다는 그 바위는 사람이 올라가서 도로 맞은편 낭떠러지로 몸을 날려 떨어져 죽기도 해 자살바위라고도 부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가세바위 앞에서 나는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다. 더 살아갈 힘도 없거나 온갖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미덕이 될 수 없을 것인가. 할 몸이 가고 없는 세상에서 자손들로부터 점점 귀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무작정 견디는 것은 또 어떤 미덕일 것인가. 그들이 그토록 거북해하는 너희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숨쉬고 살아있을 가치를 점점 잃어가는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더 있을 것인가.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천명을 기다리는 일이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갖지 못한 채 그저 살아있는 내 삶에 대해서 번민하고 또 번민했다. 아마도 1시간은 좋게 그러고 앉아서 고뇌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가 다시 온몸으로 냉기를 뿜어내는지 부르르 진저리가 쳐졌다. 선발이 몹시 시려왔다. 샘물 2바가지로 잠시 달랬던 시장기가 아주 꺼지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다. 야릇한 호기가 또다시 머리를 쳐들었다. 그 무렵이었다. 가세바위 앞으로 올라오는 오솔길 저쪽에서 조그마한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내게 달려오고 있었다. 처음 3개의 새까만 점으로 나타난 그 개는 순식간에 길섭에 주저앉은 내 앞으로 다가와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치와와인가 뭔가 하는 그 종이었다. 그 뒤로 누군가가 주인이 따라오는가 살펴보아도 그게 아니었다. 한 번도 제대로 자세히 살펴본 적은 없지만 포옹이가 틀림없었다. 아니,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점쳐보았다. 이놈이 뭔가에 홀려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산으로 유인해 끌고 올라왔다가 버리고 간 것일까? 개는 산길을 많이 헤맨 듯 지쳐 있었고 몸도 여기저기 흙이 묻어 더러웠다. 나는 개에게 손을 뻗었다. 놈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내 품에 안겨 얼굴을 핥으려고 했다. 그동안 한 번도 내게 다가오지 않던 녀석이 그런 행동은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어제부터 아이들이 그토록 포옹이를 애타게 찾던 일을 떠올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누릿하게 발걸음을 뗐다. 다시 한번 뱃속에서 시장기가 머리를 쳐들었다. 몇 발짝 걷던 나는 다시 걸음을 멈췄다. 산을 오르기 전 엿들었던 뒷집 아낙네와 주고받던 며느리 말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났다. 요간 거북한 게 아니에요. 노인 냄새도 유독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아이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개를 끌어안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품에 안겨있는 개도 파들파들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문득 내 내릿속에 지난날 한겨울의 경찰서 조사실 시멘트 바닥에 내 동댕이 쳐서 돌돌 떨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서 엄청난 배지를 당하고 서히 텅닭귀에다가 고춧가루, 물고문, 전기고문을 당하며 겪었던 공포의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오는 개의 파들거림 속에 전율처럼 담겨오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떨어져 죽는다는 가세바위 꼭대기 쪽을 바라보았다. 바위 저 너머 푸른 하늘에 걸려있는 화사한 붕괴 구름이 꽃처럼 눈부셨다.